내 따위가 감히 관가를 우롱해? 넌 그냥 남자 하나 유혹해서 살 길 찾으려는 천한 계집일 뿐이야. 그쪽이 날 무서워하는 거잖아. 내 눈빛 하나, 웃음 하나에 흔들리는 그 마음조차 감추지 못하는 주제에. 이연, 그 입 닫지 못하겠느냐? 넌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르는 게야. 아니요.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한 틀에 맞지 않게 살아서 당신 눈에 죄로 보일 뿐이죠.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죄가 될 줄은 몰랐지. 조신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또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더더욱 나는 김묘은,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누군가는 남원의 꽃이라고 부르던 여자야. 그런 별명 사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민망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내 이름처럼 불렸지. 예쁘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질릴 만큼 들었고 어딜 가나 내 얼굴 하나로 사람들이 쳐다봤어. 근데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 2003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겨울이었어. 그때 우리 집은 남원 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진 한적한 마을에 있었는데 엄마는 거기서 조그만 미용실을 운영하셨어. 양철 지붕에 바람만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그 집, 나한텐 세상 전부였지. 엄마는 아빠 없이 나를 키우느라 평생을 허리 펴지 못하고 사신 분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실 정도로 착하고 부지런한 분이지. 근데 그런 엄마의 인생을 보면서 난 어릴 적부터 다짐했어.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뻐봤자 머리만 감겨주는 여자로 사는 건 싫다고. 엄마는 늘 내가 조용히 살기를 바라셨어. 묘나, 여자애는 얌전해야 해?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살아야 사람들이 욕 안 해. 근데 난 그런 말이 답답했어. 왜 여자만 얌전해야 해? 왜 항상 조신해야만 착한 딸이고 좋은 여잔데? 난 내 식대로 살고 싶었어. 솔직히 사람들의 시선이 나쁘지 않았거든. 나한테 말 한 번 걸려고 매점 앞에 서성이는 남학생들, 내가 지나가면 헛기침 한 번 하고 눈 돌리는 동네 청년들, 그런 시선이 날 살게 만들었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달까. 문제는 그런 내 성격이 이 작은 동네에선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였어. 하루는 엄마가 가게를 일찍 닫고 들어오시더니 얼굴이 잔뜩 굳으셨어. 알고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내가 동네 아저씨들한테 웃었다고 수군거렸대. 묘나,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네가 그러고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잖아. 그날따라 엄마의 목소리에 실린 서운함이 크게 느껴졌어. 근데 정말 그냥 웃었을 뿐이야. 난 원래 잘 웃고 사람 상대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웃음 하나가 남자들에겐 의미로 다가오고 여자들에겐 질투의 이유가 되는 세상이더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참 단순해. 예쁜 여자가 활짝 웃으면 남자를 유혹한다고 하고 조금만 튀는 옷을 입으면 유부 같다고 하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남자들은 그런 나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여자들은 그런 남편들 보며 나를 욕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 것뿐인데 그땐 어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른보다 더 냉정했어. 내가 누굴 꼬신 것도 아니고 꼬이고 싶은 건 그 사람들이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고 그 말로 날 위로하곤 했어. 고등학교 1학년 겨울, 그 해는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어. 남원은 평소에 눈이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닌데 그날은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목까지 푹푹 빠질 정도였지. 나는 두꺼운 패딩 대신 허리에 딱 붙는 코트를 입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었어. 그게 내 스타일이었거든. 저 옷 입고 다니면 어디 가나 시선 받겠네. 교실에서도 복도에서도 누군가 내 뒷모습을 속삭였어. 근데 나는 당당했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 겨울 눈 내리던 날에 내 인생을 바꿔버릴 한 남자를 만났어. 그 사람과의 이야기는 단순한 풋사랑이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믿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지. 그때부터였나? 내가 밤마다 몰래 집을 나가기 시작한 게, 물론 몰래라고 해도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학교 끝나고 집안일 돕고 엄마가 잠든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시골이라 그런지 밤 10시만 돼도 마을은 고요했어. 어둠 속에서 혼자 걷는 그 시간이 왠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거든. 솔직히 말할게. 그 밤들엔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야.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 군 휴가 나온 오빠, 서울에서 잠시 내려온 대학생 형.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을게. 어차피 다들 스쳐간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눈빛들이 좋았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학생이 아니라 그냥 김묘은이라는 여자 사람. 그 짧은 만남들 속에서 나는 숨 쉴 수 있었어.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나만 모르게 시끄러워지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 특히 아줌마들은 내 얘기로 밥을 먹고 사는 듯 했어. 묘은이 그 앤 밤마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어휴, 저래서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지. 도대체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들이 골목마다, 시장마다 흘러다녔고 결국 엄마 귀에도 들어갔어. 하루는 엄마가 미용실 문을 닫고 나를 거실에 앉혀놓고 말하더라. 묘은아, 요즘 너 어디 가는 거야? 밤마다 집 비우는 거 엄마 모를 줄 알아? 그냥 산책해. 답답해서. 시골에선 숨도 못 쉬어. 산책이 밤 11시야?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니? 사람들이 다 너 얘기해. 엄마는 얼굴 못 들고 다녀? 그 사람들이 날 왜 욕하는데? 내가 누구 남편이라도 뺏었어? 웃겨. 자기 남편이나 잘 붙잡고 살지. 말버릇이 그게 뭐야? 묘은아, 넌 여자야. 여자답게 살아야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 여자답게라니, 그게 도대체 뭐야? 치마 입고 조용히 밥만 하고 살라는 거야? 그럼 그건 엄마 인생이지. 내 인생은 아니잖아. 엄마는 말없이 날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어. 그 눈빛이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럽고 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 그날 밤엔 나가지 않았어. 대신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까? 왜 자유를 원하는 게 죄처럼 느껴져야 하지? 왜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건 도발이 되는 거야? 며칠 뒤 마을에서 일이 터졌어. 시장에서 일하던 그 청년이 서울로 도망갔대. 아내가 바람났다고 오해하고 싸우다 못해 짐 싸서 나갔다는 소문이 퍼졌지. 그리고 문제는 그럼 내가 나랑 그 남자를 봤다는 거야. 그날 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얘기만 나눈 거였는데. 묘은이 때문이야. 그 여우 같은 애가 우리 집 망쳤어.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남의 남편을? 나도 들었어.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다 내 얘기를 하고 있었지. 처음엔 무시하려 했는데 나중엔 나도 지치더라. 내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셨어. 그리고 어느 날 이불을 깨고 있는 엄마에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엄마, 난 그냥 내 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누구를 해친 적도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그게 현실이야. 넌 여자니까 더 조심해야 해. 그럼 난 평생 숨죽이고 살아야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말고? 묘은아, 세상이 널 이해해주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너 대신 아파야 하는 거야. 엄마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 그래, 세상은 나를 안아주지 않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까지 외면하며 살아야 할까? 그 시절에 나는 아직 어렸지만 내 감정만큼은 진짜였어. 그리고 그 밤들, 그 만남들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어.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비밀로 끝나지 않게 돼. 그 불쾌지수만큼이나 사람들 사이 분위기도 점점 끓어오르고 있었지. 특히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마을 아주머니들의 눈초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날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 근데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지. 어차피 내가 뭘 해도 그 사람들 눈엔 나쁜 여자로 보일 테니까. 문제는 그해 5월 중순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오면서부터야. 성의사였고 본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엘리트 출신이라며 꽤나 점잖고 엄격한 이미지였지. 소문엔 청렴하고 절대 뇌물 안 받고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어른이 왔구나 싶었는데 며칠 뒤 마을 회관 앞이 시끄러워졌어. 장날도 아닌데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거야. 뭔 일인가 싶었는데 내가 풍기문란의 원인이라며 집단으로 사또를 찾아가 진정서를 올린 거래. 내가 듣고도 헛웃음이 나왔어. 진짜 할 일 없나 봐. 사또가 그런 잡소리를 신경이나 쓰겠어? 하고 넘기려던 찰나 동생처럼 지내던 도희가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 묘원 언니, 큰일 났어. 사또가 언니를 관여로 부르래. 진짜야? 농담하지 마. 진짜야. 지금 사람들 다 그 얘기 중이야. 내 친구 엄마가 아예 고발했다더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가게 됐는지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지. 마치 마을에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 나 하나로 이 동네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엄마는 말없이 국만 푸셨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지. 묘나, 정말 너 아무 일 없었던 거지? 엄마까지 그래? 난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숨 쉬는 것도 죄야? 아니, 엄마는 그냥 무섭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이제 그만 멈추면 안 될까? 지금 멈추면 난 뭐가 돼?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믿어. 그게 더 편하니까.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땐 확실히 알게 됐어. 다음 날 아침 동네를 걷는 내 뒤엔 수군거림이 따랐고 누군가는 일부러 내 앞에서 헛기침을 했어. 어색하게 웃으며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지. 그날 저녁 일이 벌어졌어. 이방내가 예전에 잠깐 만나던 남자였고 아직도 날 못 잊는 듯한 눈빛을 보이던 사람이었어. 그가 한밤중에 몰래 창밖으로 조심스레 돌을 던졌어. 내가 커튼을 젖히자 그는 급히 손짓하며 속삭였지. 묘은아, 나야. 나 이방이야. 잠깐만 나와봐. 나는 겉옷을 걸치고 살금살금 문을 나섰어. 그가 급하게 말을 꺼냈지. 사또, 진심이야.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너 정말 관과로 끌려갈 수도 있어. 도망쳐야 해. 묘은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동네 사람들 널 죽이려고 작정했어. 이방아, 넌 아직도 나 좋아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를 이대로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런 대접받는 거 못 참겠어.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 고마워. 하지만 도망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 사또. 내가 먼저 만나볼 거야. 내가 어떤 여자인지 직접 보여줄 거야. 미쳤어? 묘은아, 그 사람한텐 통하지 않아.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야. 그래서 재밌잖아. 그날 밤, 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했어.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존엄이었어. 나는 그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어. 내가 만든 소문이라면 내가 정리해야 하니까. 장마가 오기 전이라 그런지 바람은 끈적였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예민해져 있었지. 그날 밤 나는 사또가 머무는 관아 뒤편 담장을 넘었어. 사또라 해도 관청 한켠에 머무는 임시 숙소였고 안쪽엔 늘 경비가 있었지만 나에겐 익숙한 길이었어. 어린 시절 동네 애들이랑 숨바꼭질하던 곳이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옷은 얇은 녹색 저고리 하나. 딱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겐 자극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날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였어.
이 상황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낙인으로도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먼저 그 사또를 직접 만나서 끝장을 보자고 마음먹었지. 관아 안쪽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선 뭔가 기록하는 듯한 붓소리가 들렸어. 문을 슬쩍 열었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지. 사또님이 절 부르셨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왔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든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어. 밤중에 이런 몰골로 관가에 오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예의도 모르는 것이냐? 예의가 중요한 자리라면 애초에 사람을 그렇게 소문으로 재판하지 말았어야죠. 그 입 참 건방하구나. 나는 그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어. 오히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지. 단 몇 걸음 앞에 서서 눈을 맞췄어. 사또님, 정말 제가 마을을 망친 여자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단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제가 죄인인가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날 살폈어.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지. 그대는 자신이 왜 위험한 여자인지 모르고 있군. 사람들은 그대를 두려워해. 외모 때문이 아니야. 감히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걷고 웃기 때문이지. 이 마을은 그런 여자를 용납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 내가 해온 모든 말과 행동들이 결국은 내가 여자라서 문제였던 거였구나 싶었지. 나는 조용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렇다면 지금 절 벌하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각오한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는 들어주세요. 내가 말해봐라.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 그가 붓을 내려놓고 몸을 돌리며 내 눈을 다시 마주쳤지. 싸늘한 시선 속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그리 사치스럽게 살아왔느냐? 사치스럽게 산 게 아니라 숨막히는 마을에서 살아남으려 한 겁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 그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허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겐 고통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며 하지만 그 고통이 제가 존재해서 생긴 거라면 그건 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는 조용히 날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 넌 참 위험한 여자다. 왜죠? 말 대답을 해서? 아니면 두려움 없이 눈을 마주쳐서요? 둘 다. 그 대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 그 순간 난 알았지. 이 사람도 결국 나라는 존재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다 같더라. 정의롭다 해도 마음은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목소리를 내고 돌아섰을 뿐이야. 하지만 돌아서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는 아직도 기억나. 내일 아침 모든 고말은 없던 일로 하겠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 마을은 아직 그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난 조용히 문을 열고 다시 바람 가득한 밤길을 걸어 나왔지. 내 옷자락이 흔들리고 있었고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 2004년 5월 29일 밤 관아에서 나와 돌아오던 길, 난 왠지 모르게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 겠다. 이젠 끝났어. 내 말을 들은 사또가 나를 이해한 것 같았고 더 이상 마을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함정이었지.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 날 다시 불러들이더니 사또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 김요은, 넌 어젯밤 내가 왜 아무 말 없이 너를 돌려보냈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전 그냥 말할 기회를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말했어. 내가 나를 얕봤구나. 그 순간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가 갑자기 손뼉을 치자 문이 열리며 포졸들이 들어왔어. 저 여인을 대소에 가두거라. 내일 아침 직접 신문하겠다. 잠깐만요. 사또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는 뒤돌아서며 말했어. 그게 바로 문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널 두려워한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넌 모르지. 2004년 5월 30일
아침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을 때 나는 관아 마당 중앙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 주변엔 마을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싸늘했어. 어떤 이들은 욕을 하고 어떤 이들은 비웃음을 지으며 날 봤지.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 정도로 증오받을 일인가 싶었어. 사또가 위험 있게 자리에 앉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 김묘우는 이 마을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분열시켰다는 혐의로 소환되었다. 하지만 명확한 불법 행위는 없으므로 중형은 내리지 않겠다. 대신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가 덧붙였지. 그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산사로 보내어 3년간 속세를 떠나 수행하며 반성하도록 하겠다. 그 기간 동안 품행을 지키고 정신을 정화한다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 그걸 기회라고 부르십니까?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 선택의 여지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은 구속이 될 것이다. 저한테 두려운 건 감옥도 아니고 속박도 아닙니다. 제가 두려운 건 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잃는 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손을 들어 포졸들에게 신호했지. 결국 나는 끌려가듯 관할을 나서게 됐어. 2004년 6월 2일 이른 아침 산 아래절에 도착했을 땐 안개가 자욱했어. 그 안개처럼 내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절은 지난 쪽 깊은 산 중에 있었고 전기도 약했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어. 마치 다른 세상이었어. 처음 며칠은 정신이 아찔했어. 사람들과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무건수행에 청소, 나무 패기. 매일이 고요하고 무미건조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안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됐어. 내가 진짜 원한 건 뭐였을까? 자유? 인정? 사랑? 아니면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 그저 확실한 건 하나였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든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자로서, 말 많은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절에 와서 더 실감했지. 3년이라는 시간이 길까, 짧을까. 누군가는 나를 잊을 거고, 누군가는 더 왜곡해서 이야기하겠지.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간다면 이번엔 그 누구의 시선도 상처가 되지 않게 만들고 싶어. 혹시 모르지. 정말 이게 내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내가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도망쳤다면 어땠을까? 내가 다시 그 사또를 만난다면. 그 질문엔 아직 대답을 못하겠어. 시간이, 아니 어쩌면 인생이 언젠가는 답해주겠지.